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김광석 교수의 최근 경제 분석,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저희 손에는 김 교수 글이랑 영상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또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 그리고 혹시 모를 시장 위험에 대한 김 교수의 시각, 그리고 대비책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할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책도 바뀌고 불확실성도 크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광석 교수가 분석하는 연준의 고민들, 그리고 트럼프 정책이 미칠 영향, 또 그분이 말하는 위험한 유동성 시대,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경제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데 꽤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 교수 분석이 현재 상황의 그 복잡한 면들을 잘 짚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김 교수가 현재를 피벗의 시대라고 딱 정의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나라들이 금리 내리는 추세인데 유독 미국만 2025년 들어서도 좀 망설이는 듯한 모습? 김 교수는 그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그 불확실성을 꼽았고요. 특히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 해석이 재밌던데요. 리스크 균형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고용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혹시 금리나 신호일까요? 김 교수의 해석은 그렇다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제 필립스 곡선 이론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 이 두 개를 동시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오랫동안 물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슬슬 고용 시장이 나빠질 가능성, 여기에 좀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리스크 균형이 이동했다고 말한 건 결국 고용적 리스크가 커지면 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 교수는 연준의 장기 중립 금리를 한 3% 정도로 보긴 해요. 2026 하반기 목표로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요.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예상 못한 충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경제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김 교수는 정치적 압력이라는 변수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짚었어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입김, 예를 들면 스티븐 미누안 같은 사람을 연준 이사로 앉히려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미누안이 백악관 경제고문이랑 연준 이사를 같이 한다.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193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교수가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이 핵심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은행 통화정책은 정치적인 입김에서 벗어나서 경제 데이터랑 목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잖아요. 이게 기본 원칙인데 행정부 사람이 연준 이사회에 직접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원칙이 깨지는 거죠. 김 교수는 이게 그냥 이론적인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연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연준 신뢰도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자료도 보여줬고요.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내리면 당장은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달러를 찍어내는 기관 자체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위험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신뢰가 흔들리면 글쎄요, 미국 국채 사려는 사람 줄어들고 이게 또 예상 못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연준 독립성 훼손이 달러나 미국 국채 위상까지 흔들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네요. 물론 연준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김 교수는 놓치지 않죠. 그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슈미드처럼 아직 물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보면 연준 고민이 깊어 보여요. 맞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슈미더 총재처럼 매파적인 시각도 여전히 있고요. 이런 내부 의견 차이랑 또 외부의 정치적 압력, 이런 게 막 섞여서 연준의 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김 교수는 바로 이 지점을 현재 경제를 읽는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연준이 처한 복잡한 상황 잘 봤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핵심 변수, 트럼프 행정부 정책, 특히 관세 정책이 경제에 주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한 김 교수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김 교수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쉽게 금리를 못 내린다, 이렇게 지적했죠. 관세 전쟁만 없었다면 미국도 벌써 여러 번 내렸을 거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김 교수 분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리잖아요. 이게 미국 안에서 공급 측 충격을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수요가 줄거나 해서 물가가 좀 안정되는데 미국만 유독 관세 때문에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냥 수요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정책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 압력이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김 교수가 이 관세 정책의 역설적인 글로벌 효과, 이걸 지적한다는 점이에요. 미국 안에서는 물가를 올리는데 미국 밖 다른 나라들한테는 오히려 물가 안정 요인이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김 교수 설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딱 때리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물건 팔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 공장 가동률 떨어지고 생산이랑 투자도 줄고 결국 소득이랑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나라들 안에서는 물가 오를 힘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압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자기 나라 물가가 잡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김 교수는 이걸 미국 예외주의, 좀 더 정확히는 금리 인하 예외주의 현상이라고 불러요. 다른 나라들은 관세 전쟁 덕분에 물가가 빨리 안정되니까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죠. 실제로 2024년 중반부터 캐나다, 유로존, 스위스 이런 데가 금리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2025년 들어서도 아직 못 내리고 있고 이게 딱 그걸 보여준다고 보는 겁니다. 와, 관세 정책 하나가 이렇게 글로벌 금리 정책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까지 만들어내는군요. 근데 김 교수는 이 관세 정책 자체의 불확실성도 문제 삼고 있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상호 관세 같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진짜 시행될 수 있나 혹은 계속될 수 있나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큰 불안 요인이 된다고 김 교수는 분석해요.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그냥 행정명령 같은 걸로 관세를 매기면 이게 법원에서 위헌 판결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돼서 관세가 중단되면 예상했던 세금 수입이 없어지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 때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들, 뭐 통화 수합 연장해달랬는데 거절당했다거나 이런 예를 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트럼프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 그 자체로도 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 이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할 시장 위험은 뭐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김 교수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교수가 제시한 항복점, yielding 포인트라는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항복점. 이게 김 교수가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비유하자면 나뭇가지를 계속 구부리면 어느 순간 딱 하고 탄성을 잃고 부러지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휘어버리는 지점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뭐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여러 충격을 계속 받으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넘어섰다. 이런 진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같은 저물가 고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고 저성장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물가와 금리가 꽤 오랫동안 고착화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즉, 인플레이션이 뭐 2% 목표 근처로 느려와도 예전 같은 초저물가 시대로 돌아가긴 어렵고 금리 역시 피벗, 그러니까 인하를 해도 코로나 이전 제로금리 수준까지는 안 갈 거다. 이런 전망이죠.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경제 체질이 변한 항복점 이후의 시대라.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김 교수가 특히 2025년 한국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보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같은 기존 문제에 트럼프 당선되면 미중 패권 경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까지 언급했죠. 이게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김 교수는 이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단순히 뭐 국제 교역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심리나 가계의 소비 심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분석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려고 하잖아요.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요. 또 이런 리스크가 그냥 심리 위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공급망 교란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 같은 걸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이런 복합적인 위험들을 배경으로 김 교수가 경고하는 게 바로 위험한 유동성 장세군요. 앞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걸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 그러니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왜 굳이 위험하다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위험하다는 표현에 김 교수의 핵심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유동성 힘으로 시장이 오르긴 오르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고 예기치 못한 충격에 의해서 언제든 큰 폭의 조정, 그러니까 급락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도 변동성이 매우 클 거라는 예상이죠. 뭐랄까,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 그 파티가 갑자기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이 깔려 있는 상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충격을 예상하는 건가요? 김 교수가 짚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은 뭔가요? 김 교수가 가장 주목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는 국채 시장의 발작,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예상을 깨고 확 튈 가능성입니다. 보통 기준금리 내릴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 단기 국채 금리는 좀 안정되거나 내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장기 국채 금리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예를 들면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다시 올 거라는 우려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연준 정책이 일관성이 있나 하는 시장의 의심이 커진다거나 혹은 아까 말한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같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장기 국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줄면서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는 거죠. 김 교수는 이걸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스티프닝 현상으로 설명해요. 장기 국채 보유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그러니까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현상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죠.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것 때문에 단기 국채 수요는 꾸준한데 장기 국채 수요는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점도 지적하고요. 국채 시장 발작 말고 또 다른 구체적인 위험 시나리오는 없나요? 프랑스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김 교수가 지목하는 구체적인 위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정부 부채 비율이 꽤 높은 데다가 정치적으로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 신용등급을 진짜로 내리면 이게 유로존 전체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도 있고 글로벌 국채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실제로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주요 신평사들의 프랑스 신용등급 평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시장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유로발 리스크가 터지면 보통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로 돈이 몰리잖아요. 근데 김 교수는 아까 지적했던 연준 독립성 문제나 달러 위상 약화 문제 때문에 예전만큼 미국 국채가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금값은 오르는데 미국 국채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 또 금리 인하 기대에도 국채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신뢰도 균열의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복잡적인 위험 요인들이 막 얽혀 있네요. 그럼 이런 위험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김 교수의 핵심 조언, 그러니까 대비책은 뭔가요? 김 교수의 핵심 조언은 딱 한마디로 대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유동성 장세, 그 상승 가능성을 외면하지는 말되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큰 변동성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회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김 교수가 특히 강조하는 게 현금 확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금 확보가 2022년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처럼 시장을 완전히 떠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는 2025년, 2026년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힘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신 그 상승 과정 중에 반드시 나타날 조정 국면, 그러니까 시장의 출렁일 때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적 현금, 이걸 확보하라는 의미입니다. 2022년의 현금 확보랑은 좀 다른 거네요. 네, 맥락이 다른 거죠. 위험 관리도 하고 기회도 잡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 회피가 아니라 변동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현금 확보군요. 2022년과는 다른 접근법이라는 점, 이게 중요해 보이네요.
김 교수가 항복점을 지나서 지경학적 분절화, Geo-economic fragmentation이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이야기 같아요. 과거의 공식이 더는 안 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요. 정확합니다. 그 지정학적 분절화라는 말 자체가 지정학적 요인이랑 경제적 요인이 서로 얽히면서 세계가 좀 조각조각 나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블록들로 갈라지는 현상을 의미하잖아요. 지난 한 30, 4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자유무역 기반의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이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경제 안보 논리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진단입니다. 김 교수는 이런 시대 변화를 똑바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과거의 성공 공식, 예를 들면 무역을 통해 성장하는 모델이라든가 전쟁은 아주 특수한 예외 상황이라는 인식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이 일상화되고 각국이 국방비를 늘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투자 전략이나 위험 관리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이게 김 교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김광석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연준의 복잡한 입장, 트럼프 정책의 여러 측면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장의 위험 요인들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김 교수는 연준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 압력까지 더해져서 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히 미국 물가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금리 정책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등 복잡한 파급 효과를 낳고 있고 정책 자체의 불확실성도 큰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죠.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채시장 불안정, 지정학적 충격, 연준 신뢰도 문제 같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 터져나올 수 있는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김 교수의 결론은 대비였죠. 상승 가능성을 놓치지는 말되 변동성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가 항복점을 지나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만큼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보면 안 된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변화된 환경을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의 경험이나 이론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좀 열린 자세로 경제 현상을 보고 새로운 위험 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김광석 교수의 분석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했는데요. 만약 김 교수의 분석처럼 연준의 독립성 약화와 지정학적 분설화 추세가 계속 심화된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달러 중심의 현재 국제금융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정책 결정자들의 움직임,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 이 세 가지 축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전개될지 계속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경제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